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2020년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대보다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꾸려나갈까 하는 실질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시기일 텐데요.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채소 가격 폭락, 직불제 논의, 가축 질병까지 거센 바람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님 모시고 2020년 우리 농업 농촌의 화두가 될 사안들을 미리 살펴보고 무엇을 대비하고 고민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업 분야의 민간 싱크탱크 GSNJ의 이정환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새해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GSNJ 인스티튜트는 이제 해마다 우리 농업 농촌을 달굴 위협과 기회 이런 5가지를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언제 어떤 계기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해를 맞게 되면은 그 농업 부분에 관련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농림부도 있고, 뭐 지자체도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농가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과연 어떤 문제들이 농업 부분에서 큰 그 쟁점으로 제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미리 알면은 연초부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그 한 해가 그 잘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사람들의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5가지씩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래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양 교수님도 저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이 한국 농업 농촌을 뜨겁게 달굴 위협과 기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위협과 기회를 각각을 뽑으시는 건가요? 그 어떤 의미로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해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될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좀 활용해야 될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협과 기회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5가지 중에서 뭐 몇 가지는 위협이고 몇 가지는 기회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 하여튼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을 합쳐서 한 5가지 빅 5를 한번 추려서 얘기해 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우리 농업 농촌을 달굴 뜨거운 위협과 기회 첫 번째 이슈로 공익형 직불제를 꼽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올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선진국들을 다 보면 이제 농업 정책이 가격 정책 중심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직불제 중심으로 뭐 미국은 70년대, 유럽도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쌀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관이라든지 뭐 친환경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직불제를 2000년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 생산이 지나치게 생산주의로 갔다. 그래서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런 인식이 뭐 이제 농업 내외에서 이렇게 좀 팽배했고 그래서 농업의 그런 어떤 생산적 측면보다도 공익적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농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주장들이나 또 생각이 많이 확산이 돼서 과거에 쌀 중심으로 했던 직불제를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바꾸자 방식을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몇 년 동안 최근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금년에 드디어
실현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농정사에서 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원적 기능,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그 생산 과정과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결합 생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생산이 되는 다원적 기능, 이렇게 본다면은 그 둘을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그게 사실 아마 이 제도를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 이제 타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이 아직은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이 본령은 아니거든요. 그 농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해서 그 인간에게 전달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게 핵심이고, 그것은 결국 농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그냥 농산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이제 그 기호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러면 굉장히 그 품질이 높은 것, 그다음에 또 그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농산물, 또 안전한 농산물,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입 자유화가 돼 가지고 그 전 세계 농산물을 다 사 먹을 수가 있지만, 아무리 수입 자유화가 돼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의 그 아주 강고한 그 욕구, 저는 그걸 집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그걸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농산물을 충분히 잘 생산을 해서 보통 소비자들이 그렇게 부자 아니더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할 건가, 그게 이제 본령이고, 근데 그걸 하는데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뭐 풀도 깎아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생태도 파괴할 수 있고 환경도 도리어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할 것인가, 그게 사실 농업에서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하다 보면 생태나 환경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동시에 달성시킬 것인가, 그게 핵심이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기 때문에 물을 좀 그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하수를 함양시킬 수도 있고, 또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그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진짜 공익적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농산물을 어떻게 값싸게 공급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본령이고, 그것을 달성하는데 주변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과 잘 조화시키도록 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익적 지불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농산물 생산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이 이 제도를 얘기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경직불제의 그런 개념적인 어떤 정립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내용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우선 그 변동직불제, 쌀에 대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그런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쌀 변동직불제가 200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쌀값이 어떤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기준 가격의 차액의 이제 뭐 85% 정도를 농가에게 직접 보전해 준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충격이 농가한테 직접 가지 않도록 한다, 이제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이 됐다. 이제 과잉 생산이 되니까 정부가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뭐 수매하게 되기도 하고 또 농가들한테는 뭐 타격이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폐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값이 떨어지면 그 결과가 농가들한테 그대로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5% 떨어지면 소득은 한 8 내지 9%가 줄 감소하게 되거든요. 변동직불제 하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변동직불제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 변동직불제가 있으면 5% 떨어져도 농가한테 가는 소득이 감소하는 이율은 한 4.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또 고정직불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논에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논을 그대로 이렇게 그 보존만 하고 있으면 이제 고정직불이라 그래서 헥달당 100만 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큰 부담 없이 이제 헥달당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논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공익적 직불제로 돼가지고 단순히 논의 형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의 투입량을 줄여야 되고 또 기타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그러는데요. 뭐 몇 가지 아마 더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이제 공익적 직불제를 주고 그런 이행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이제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정직불보다 공익적 직불은 농가가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농지 형상만 유지한다고 주는 경우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 공익적 직불제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방향은 맞긴 한데 실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작년까지는 그냥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받았는데 올해는 뭐 농약도 줄여야 되고 비료도 줄여야 되고 뭐 다른 거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가들이 일단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농가들은 작년까지 받았던 고정직불제를 2020년사부터는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또 소득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이 공익적 직불제라는 것이 그 뭐 선진국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고정직불 받는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상당한 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금년에 만약에 쌀값이 떨어진다면 예. 공익적 직불제 하에서는 쌀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농가가 되겠죠. 농가들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변동직불제가 그동안에 담당해왔던 이제 쌀값 하락에 대한 안정 장치 이에 대한 보완 장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동직불제가 이제 폐지되고 공익적 직불제에 다 흡수된다 그랬을 적에 농가들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그럼 쌀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쌀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소득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농가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동 격리제라는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쌀이 생산이 많이 돼서 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한 양 이상 생산이 되면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수매를 해서 쌀값을 지지해달라. 또 그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정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생산되면 어떤 조건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쌀값을 어느 수준으로 그럼 지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해진 것이 없고 그게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쌀값을 많이 지지해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 2004년 소위 양정계약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쌀값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니까 변동직불제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리어 더 생산 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개입 수준을 그냥 높이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근데 개입을 또 조금 해버리면은 농가한테 소득 그 감소 위험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과잉 생산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농가들의 어떤 소득 위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수준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그 공익경칙분리가 아마 금년도 농업 문제 아마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쌀값과 한우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예. 이거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쌀값 하락 또 한우 가격의 뭐 폭락 우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사실 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쌀값은 사실 2017, 18, 19, 3년간 쌀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2017년산은 16년보다 16%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8년산은 무려 25%나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한 2% 떨어지는데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서 2015, 16까지는 값이 그 13년서부터 16년까지는 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17, 18, 19, 3년은 굉장히 이제 폭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17, 18, 19 값이 그렇게 급등했던 것은 이제 보면 수급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2016년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3%가 줄었습니다. 예. 또 2017년에는 5.4%나 줄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2.6%가 줄고 예. 2019년에는 3.2%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16년서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의 생산량이 13.5%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소비량은 이 기간 동안에 얼마 줄었냐면 5.5%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13.5% 줄었는데 소비량은 5.5% 줄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수급 상황이 2016년까지 상황하고 17년 이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추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네. 그래서 값이 그렇게 쭉 이제 상승을 해서 작년에 이제 뭐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생산량이 많이 줄었던 것은 지난 3, 4년 동안 단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단수는 계속 꾸준히 소폭 시가도 증가해 왔는데 지난 3, 4년 동안 단수가 굉장히 이제 줄었다. 예. 그다음에 면적도 또 그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3, 4년 동안 면적도 평년보다 더 많이 줄고 단수도 평년보다 훨씬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그렇게 한 3, 4년 동안에 13%, 14% 이렇게 주는 상황이 됐는데 금년에 과연 작황이 지난 3, 4년처럼 계속 그렇게 그 나쁜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 올해부터는 좀 다시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인지는 뭐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3, 4년 지금 굉장히 이제 흉작이 지속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좀 작황이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단수가 2016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거의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값이 하락 쪽으로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올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직불제도 이렇게 이제 그 폐지를 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쌀값이 떨어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감소율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5%만 쌀값이 떨어져도 소득은 8 내지 9% 떨어지고 고정직불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과연 소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것에 따라서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그 반발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축산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또 우리 식량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도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한우 가격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셨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농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뭐 빅2를 얘기하자면 이제 쌀하고 이제 한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쌀 가격도 금년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한우 가격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쌀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쌀은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이제 풍작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흉작이 되면서 값이 이제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우는 2014년 이후에 계속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호황을 누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 값이 2013년 초에는 단돈 120만 원이었어요, 한 마리에 송아지가. 예.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370만 원이에요. 7, 8년 사이에 송아지 값은 3배나 올랐고요. 예. 소개 값은 도매 가격으로 보면 12,0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우 산업은 2013년 이후 고기 값도 오르고 송아지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수도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작년 9월 달에 308만 두였는데 12월에는 315만 도 내지 20만 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곧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16년 이후에 소고기 값도 오르고 송아지 값도 오르고 두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 그래서 진짜 그 한 6, 7년 동안에 한우 사람이 이제 굉장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황을 누려왔던 것은 두수는 늘어나는데 도축률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송아지 값이 좋으니까 암소를 안 잡고 계속 송아지를 하니까 이제 시장에 고기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숫소도 이제 농가들이 좀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좀 더 비육 기간을 늘리고 예. 값이 좋으니까 또 좀 더 늘리고 이러면서 숫소도 도축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도축두수는 안 늘어나니까 이제 값은 이제 오르는 거죠. 잠재적으로 출하를 대기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수원이 많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한우 산업의 저수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늘어나지만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은 찬에 이제 뚝이 있는 한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참으면 이제 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수지 현상이 이제 유지가 되지만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흘러 넘치는 상황이 되고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도축이 좀 늘어나서 저수지 효과가 한계돼 가지고 도축이 좀 늘기 시작하면 값이 떨어질 것이고 도매 가격이 한우 고기 가격이 그러면 송아지 값이 이제 떨어지고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 이제 암소를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한우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그 하강기의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 이후 전형적인 상승의 현상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하강기로 들어갈 텐데 하강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값이 송아지 값, 그 한우 고기 값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쌀값도 금년 수확기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한우 부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면은 이제 흘러 넘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시장 수급도 그 수요를 넘어서는 이제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조정이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급격한 충격으로 온다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한 그 충격이 그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한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이 소위 비프 사이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 소는 많이 기르고 싶다고 기를 수가 없잖아요. 송아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송아지를 하려면 또 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늘리고 싶다고 빨리 늘지도 않지만 또 줄이고 싶어도 빨리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이려면 많이 잡으면 고기값이 더 떨어질 거잖아요. 한우값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차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한우 산업이기 때문에 빕사이클 현상이 있고 산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예. 그래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골도 낮아지는 그 떨어지는 것도 이제 그 완만한 건데 사실 지난 2013년 이후 그 산이 지금 너무 높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하강 국면으로 가면은 그 골도 굉장히 깊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강 국면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뭐 지금 많이 저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서도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든지 농가들이 이제 암소를 기르면 기를수록 손해가 날 테니까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암소를 투매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아주 그 큰 충격, 한우 산업의 충격으로 오게 돼서 골이 정말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암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암소를 투매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그게 이제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것인데 그 제도를 빨리 좀 손을 봐서 그런 하강 국면이 오더라도 암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불안해서 투매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업계나 축산 당국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올 수 있는 한우 가격의 대폭락을 미리 사전에 좀 유의해서 관심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농업 인력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제 국가적 이슈이기도 하고요. 농업 취업자 수가 지난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하고 있었다가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발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2016년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쌀값도 16년을 해서 이제 그 하락에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농업 취업자가 1976년부터 이제 줄었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취업자의 피크가 1976년이었는데 그러니까 40년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줄어왔는데 2017년 6월 월별 통계가 이제 2013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농업 취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이었나 보다 그랬는데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월별 통계가 작년 11월까지 나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작년 11월까지도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7월부터 19년 11월이니까 한 3년 반 이상 동안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3년 사이에 한 11만 명가량 늘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데 농업 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작년 초서부터 이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이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 문제에서 제일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농업 부분에서 이제 고용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니까 농업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13년부터 15년 사이에는 취업자가 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4년, 5년, 6년, 3년간 연평균 5.7%가 줄었거든요. 농업 취업자가. 근데 보통 연간 한 2.7% 정도 주는 게 지난 한 20년간의 평균치인데 4년, 5년, 6년은 평균 5.7%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년 수준보다 훨씬 많이 준 거죠. 2배 이상이. 네, 2배 이상 이제 줄었죠. 그래서 7년, 8년, 9년은 지금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이제 뭐 쌀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이제 그 4, 5, 6 과도하게 줄어서 6, 7, 8, 9는 좀 늘었지만 7, 8, 9는 좀 늘었지만 이제 그것은 다 이제 그 서로 상쇄돼서 금년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해서 좀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단지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용시정직불제를 해가지고 소농직불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00평 이상만 농사를 지면은 지금 이제 소농직불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귀촌하는 농가들이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한 3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일정 금액을 다 받으니까 그러면서 뭐 그것도 좋은 현상이라면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그 순농촌 지역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고 그래서 지역이 유지되면 그 좋은 일인데 이제 도시근교에서까지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농민수당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해남군에서 처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 전남, 전북, 충남,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농민수당을 해서 그 300평 이상 농사를 지면은 농민수당을 또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정부가 뭐 농사를 조금 지면은 소농직불제로 해서 얼마씩을 다 주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 300평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농민수당을 또 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순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유용한 역할을 하겠지만 뭐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 그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취업자가 도리어 계속 늘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계속 올해도 또 는다면 이제 만약에 올해 준다면 이제 사람들이 겉봐라. 그 일시적인 현상이었잖아. 그거 가지고 전부 정부가 뭐 농업이 는다고 너무 그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아마 나올 것이고 계속 는다면 야 이게 이제 진짜 농업이 그 일자리 창출의 산업으로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 다른 이제 그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농업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도 흥미있는 현상이긴 하지만요. 그 기촌 인구도 훨씬 더 많이 낮아서 우리가 기농기촌 50만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활력을 찾아가고 그 지역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기대 어린 시선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농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그냥 시골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시민들한테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퇴직하면 농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농촌 지역이 이렇게 좀 살기도 괜찮아졌고 그래서 퇴직자들이 또 베이비 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농촌으로 가는 귀촌 현상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한 2008년경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귀촌 현상이 느는데 귀농자가 얼마나 늘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직불제나 이제 그 농민수당 이것에 따라서 귀농자도 굉장히 늘 수 있고 이제 또 굉장히 늘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올해는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농촌 지역 그 인구가 너무 주는 지역은 그것이 굉장히 그 유익한 또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도시 근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글쎄요, 그 어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봅니다. 예. 예. 자, 네 번째 이슈는 이제 스마트 농업의 부상을 꼽아 주셨습니다. 예. 이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스마트팜 정책인데요. 스마트 팜을 포함한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명암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조된 것이 2017년 뭐 그 이전에도 이제 얘기는 있었지만 하여튼 정책화돼서 나온 것이 이제 20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작년 말까지 4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의 상주하고 경남 밀양하고 전남 고흥 그리고 전북 김제한인가요? 김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김제는 이제 사업이 좀 그 지지부진하거든요. 거기 뭐 이제 유정 문제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그 4군데를 이제 혁신 밸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로 유리온실을 줘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하고 그러는 쪽으로 정부가 이제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 그 시설 농업, 유리온실 농업, 유리온실 농업을 하다 보니까 장목은 뭐 토마토라든지 뭐 파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어요. 그 정부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설해서 기존 농가들의 피해를 준다 이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저는 그 측면에서 이제 그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뭐 작년부터 좀 시각을 좀 바꿔가지고 좀 넓혀서 노집 쪽의 스마트 농업을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노지 쪽에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해가지고 올해 충북 괴산에서는 콩 농사를 짓는 단지를 한 140헥타에서 스마트 농업을 지원을 하기로 했고 안동에 이제 사과 한 40헥타 사과밭을 또 이제 스마트 농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년간 250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확정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이 스마트 농업을 그냥 농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잊어버린 뭐 20년, 30년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일본 재흥 전략 2016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농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스마트 농업을 근데 시설 농업이 아니라 일본은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농업을 스마트 농업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굉장히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서 하여튼 일본은 농종의 지금 최우선 순위가 스마트 농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한 90개 지역에서 그 자율 운행하는 트랙터, 자율 운행하는 이항기, 자동 운전하는 뭐 컴바인, 그다음에 무슨 뭐 드론 이용하는 뭐 센싱,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설농업 쪽도 뭐 가야 될 것은 가지만 노지농업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작년도에 농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희귀한 일로 다부처 공동 사업이 스마트 농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7년간 3,800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다 시설 농업하고 축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 농업 쪽에 관심은 가 있는데 과연 스마트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금년에 커다랗게 좀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축산의 환경 문제를 들어주셨습니다. 농업의 환경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이 이제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 농업이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도 크지만 또 환경 오염이나 축산처럼 그 악취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축사는 사실 이게 그 동물을 사육하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불가피하게 그 많은 분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분뇨가 나면 이제 그 수질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제 악취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뭐 2010년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축산이 가지고 있는 악취 수질 오염 문제를 넘어서 이 미세먼지 문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축산이요. 이제 축산이 네. 그 2014년에 이제 런던에서 그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 원인을 보니까 그게 그 암모니아가 그 자동차 같은 데서 나온 질소화합물과 결합이 되면 그게 초미세먼지가 돼서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미세먼지 아주 작은 거일수록 더 해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14년 런던의 그 미세먼지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암모니아인데, 그 암모니아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축산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축산 암모니아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2019년에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그 암모니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우리나라에도 나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촌 암모니아의 한 80%가 농업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농업 쪽에서는 물론 비료 그냥 밭에서도 좀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제 축산에서 나와서,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오폐수나 악취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이 제일 지금 관심 많고 두려워하는 이제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의 그런 그 환경과의 관련 문제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굉장히 그 많은 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축산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단지 극복하면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문제도 있고 악취 문제도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완전히 부숙된 퇴비가 아니면 이제 그 밭에 뿌리지 이제 못하게 하는 퇴비라든지 이제 액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농가에서 그 시설을 지어서 충분히 부수를 시키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암모니아는 이렇게 포집하는 뭐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마 농가들이 실제 시행하기에는 뭐 돈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암모니아가 축산에서 암모니아가 나와서 미세먼지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한쪽에서 나오고, 근데 그 퇴비, 액비 다 부숙도 높여서 완전히 그 숙성된만 밭에 뿌려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위반했다 안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올해 그런 그 암모니아 문제, 그다음에 그 퇴비 부숙도 문제, 이게 축산 쪽에서 뭐 고정적으로 악취나 수질 오염 문제는 계속 나오지만 그것도 새롭게 등장한 어떤 축산의 환경 관련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축사는 또 이제 그 축사 적법한 문제라는 게 그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축사들을 이제 그 다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이제 그 2017년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쭉 조금씩 유예해가지고 금년 3월이 되면 이제 모든 유예 조치가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적법할 수 도저히 없는 축사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뭐 수질 보존 지역이라든지 이제 뭐
등등 데서는 축사를 못 지게 돼 있어요. 예. 축산을 못 하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축산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상당한 좀 이제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그렇군요. 듭니다. 그래서 축산 쪽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그 환경과 관련된 환경 규제와의 어떤 그 갈등 그런 것들이 첨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그 생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농업 정책 당국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50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뭐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80년대 말서부터 세계 유례 없는 시장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과정을 견디면서 적응해 왔다고 저는 진짜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이룬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업이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 정말 전자산업도 굉장하지만 우리 농업도 굉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버티고 적응해 왔고 이제는 상황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 시민들께서는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GDP에서 보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도 채 안 돼서 굉장히 이제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농업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 당국에도 한 말씀, 당부나 부탁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하여튼 이 고육정 직불제 문제를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직불제가 이제 결국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이제 생산자 조직한테 맡긴다는 그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한 것인지 그런 농산물 가격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의 방향 그다음에 축산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긴 눈을 가지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깊은 토의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GSNJ의 금년 한 해 건승을 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농업 농촌은 농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와 내부 혁신 움직임 속에서 여러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안착시키고 쌀값 문제와 축산 갈등의 큰 산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노력에 대해 정부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